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특별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포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행사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행사는 3개 기관 및 단체가 공동 주최합니다. 공동 주최자는 신불교 선화관 로터스 포럼, BTN 불교 TV, 국제 선문화 교류 협회입니다. 행사 시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하게 됩니다. 1부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불교의 대전환입니다. 시간은 2시 15분에서 3시 30분까지 1시간 15분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1부 행사가 끝나면 약 15분간 브레이크 타임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에 참석자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참석자 모두 기념 촬영에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의 주제는 초고령 사회와 해피 신노인상입니다. 시간은 3시 45분에서 5시까지 1부와 마찬가지로 1시간 15분에 걸쳐서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참석한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사회적으로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는 뛰어난 업적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오늘 행사에 초점을 맞춰서 주요 인사 몇 분만을 소개해 드리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빈 소개는 로터스 포럼 회장이신 최평규 박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빈 소개 대상 어르신들이 잠시 후에 축사도 하시고 또 발표도 하시는데 또 겹치는 것 같지만 미리 또 얼굴을 미리 좀 보고 난 다음에 본 행사에서 또 뵈면은 좀 더 마음이 좀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까 해서 그 시간을 겹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로터스 포럼 부처님 오신 날 특별 기억으로 개최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신 분 대상으로 몇 분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로터스 포럼에 고문단이 있습니다. 고문단의 단장님, 고문단을 대표해서 김동건 법무법인 천호 대표 변호사시고 또 대한불교 조계종 불교 포럼의 상임 대표로 계십니다. 우리 김동건 고문 대표님 이제 반갑습니다. 다음은 원래는 법회이면은 우리 스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법회라기보다도 우리 제가 단체에서 특별히 스님 대표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스님 대표로 잠시 후에 인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목종 지금 선원장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 불교 포럼에 물심 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스님이십니다. 다음에 박위도 대불총 상임회장이시고 참모총장을 역임하시고 특정사정관을 역임하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또 이 김복주 우리 고려대학교 불자교회 명예회장님이십니다. 네. 박수로 합니다. 오늘 1차 포럼 발제를 맡아주신
동국대학교 심익석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전 한국 불자 교수 연합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차 포럼에 발제하신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십니다. 현재 한림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네. 박홍우 우리 법무법인 KCL 고무변호사시고 현재 잠실의 불광사 불광법회장이십니다. 잠시 토론하시죠. 우리 대한민국 국군 불자 연합회장이신 박대섭 장군님 소개합니다. 그다음 우리 이영석 우리 ERA 그룹 회장님 고문님 소개합니다. 네. 오늘 참석자 여러분의 기념품을 또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시는 대로 몇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집행규 회장님께서 내빈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주최기관 대표님들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평규 로터스 포럼 회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회장님 잠깐 나오셨어요. 네, 이제 오늘 잠시 후 일정이 중요한 그 발제 내용이 있고 또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정말 우리 대한민국 불교계에 큰 그 자취를 남길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할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물로 되도록이면 참고해 주시고 간단하게 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로터스 포럼은 이 코로나 로 많은 그 불자들 또는 우리 불교권에서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되는 이 순간을 어떻게 포착을 해서 보다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한 결과 우리 한국에서도 좀 유명하시고 좀 훌륭하신 우리 그 심혁석 동국대학교 명예교수님, 또 한국 그 불자 교수 연합회 회장님으로 계실 때 정말 그 열정적으로 활동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서 크게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확장시키는 걸 보고 이 교수님을 모시고 이 포스트 코로나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그 불교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만들 수 있을까 협의한 결과 교수님께서 외국에 미국에 계시면서 그동안 귀국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원고를 보내주셔서 이 책자에 좀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핵심 내용이 여러분들이 자료를 가져가시면은 주변에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토론자를 어느 분을 또 모시면 좋겠나. 과연 한국 불교계가 이젠 스님 따로 제가자 신도 따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서로 힘을 합쳐서 한국 불교계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폭발적인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사례가 되는 사찰이 없을까. 이 살피던 도중에 잠실에 있는 불광사 불광법회장이신 우리 박홍우 변호사님을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아마 직접 그 발제도 좀 부탁을 했는데 항상 겸허하게 토론으로 임하겠다 해서 이 내용의 원고를 다 이어놨습니다. 이 책자를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사찰도 이제 많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 변화해 가고 있는 내용을 좀 더 촉진하는 뜻으로 이 토론문에 들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잠시 후에 이제 발제 토론할 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마스크를 벗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규칙을 지키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불자들이 그 20년, 30년 동안 현직에 있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활용해서 평생을 지내는데 은퇴가 요즘 빨라졌습니다. 은퇴한 다음에 남은 생을 3, 40년 동안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우울증 환자도 많이 발생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사장으로서 크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포커스를 정부에서는 이제 그 하자가 있으면 지원을 안 해줍니다. 굶어 죽어도 안 해줍니다. 근데 저희들은 복지 소외계층, 누락자들 이런 분들 발굴해서 도와주면서 보니까 재능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아쉽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좀 일할 수 있게끔 하고 경제적으로 돈을 벌면서 자기 재능을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자고 개발해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로터스 포럼에서 앞으로 은퇴자들 가지고 있는 재능을 그 연륜, 경험 또는 지혜 이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저희 로터스 포럼에서 운영하는 1박 2일 코스, 3박 4일 코스만 수료하게 되면은 현장으로 파견해서 노노 케어, 건강한 노인이 또 움직이지 못하는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준다든가 그러면은 또 거기에 관련된 보수를 받고 또 그 경제적인 뒷받침에 의해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해서 재능 봉사를 또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손자 손녀들에게 용돈도 주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행복한 세컨 스테이지를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마침 여러분들이 다 혜택을 받고 있는 의료보험 통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차은봉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사회복지기관 총 연합회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덕동에 있습니다. 18층인데 거기에 전국 회장도 하시고 전 세계 노인 회장도 하시고 아세안 노인 회장 이렇게 노인 전문으로 하시면서 또 은퇴자들도 재교육시켜서 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서 봉사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도 하시고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또 토론은 이제 김영경 박사님 아직 도착 아니셨어요? 네, 김영경 박사님이 종교학 박사인데 서강대학교 교수인데 이분을 또 모셨습니다. 예, 그래서 두 분 모셨으니까 잠시 후에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기존에 항상 들었던 그 포럼 내용 되풀이하는 그것에서 탈피해서 아마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새로운 내용으로 오늘 공개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뜻깊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신 날 기념 특별 포럼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3개 기관이 주최한다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9번일 BTN 불교TV 사장님 인사 말씀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급히 일본에 출국하셔가지고 9번일 사장님의 귀한 말씀은 다음으로 미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제선문화교류협회 오우따니 대치호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오따니 회장님도 오늘 참석을 못한 관계로 최평규 회장님께서 대신 오따니 회장이 인사말을 제독하시겠습니다. 잠시 전에 그 내빈 소개에서 양교화 센다이 총용사님 오셨는데 이 소개를 못했는데 어디 계시죠? 아, 네, 제가 감사합니다. 그 박내호 장군님 도착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BTN 사장님은 어제 갑자기 일본에 출국하셨어요. 뭐 좋은 일로 출국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귀국하면 또 인사드릴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서문화 교류협회 회장님께서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 못 오셔서 코로나 아니면은 오시기도 했는데 못 오셔서 제가 국제 서문화교류협회가 상당히 큰 단체입니다. 동경 신주교에 있는데 제가 이제 한국 회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이 회장님은 연세가 80이 넘은데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잘 안 움직이시지만은 항상 베이징 대학, 중국 베이징 대학의 이 선을 가르치고 계시고 또 칭다오 대학에도 가르치시고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한번 초빙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뜻깊은 축사를 보내 오셨는데 잠시 후에 또 그 1차 포럼, 2차 포럼 생각 외로 좀 진지하게 운영이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전략한 차원으로 유인물로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있습니다. 번역해 놨습니다. 8페이지하고 9페이지 있습니다. 이 번역은 교토대학 불교대학원 출신 우리 로터스 포럼 회원이 번역해 놓은 겁니다. 참고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네 분의 고문단에서 두 분, 그 다음에 우리 축사의 말씀 두 분, 이렇게 네 분의 말씀을 더 들어보고 포럼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로터스 포럼 고문단을 대표해서 먼저 현 대한불교조계종 불교포럼 상임 대표이신 김동건 변호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변호사님, 저 앞으로 단상으로 가셔도 되고 이리 오셔도 됩니다. 마이크는? 촬영 때문에 여기. 인사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6일 날 목종 스님의 인도로 저희들이 창립법회를 하면서 로터스 포럼에 최평규 박사를 회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때 비전과 목표와 추진 전략 그리고 추진 부문까지 토론을 끝냈습니다. 그 후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최평규 박사님이 아직 젊은 나이는 아닌데 얼마나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각종 회의를 주도하면서 내실을 기하고 인사, 차담, 방문, MOU 체결, 특강 등등으로 회원을 많이 넓히면서 로터스 포럼의 외연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한한 발전과 확대를 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그 노고에 대해서 진짜 치아를 보내는 바입니다. 오늘 특별 포럼에서는 다 아시다시피 심익섭 동국대학 명예교수님과 차흥봉 한림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좋은 논조를 가지고 임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은 우리 로터스 포럼의 추진 전략의 하나인 불교 복지 공동체 건설에 좋은 길잡이가 될 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에 대하여도
시사하는 바 실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진행자, 토론자로 참여해 주십니다. 특히 장봉 장관님은 제 고향이 의성인데 우리 고향 선배이기도 합니다만 종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포럼에 기꺼이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한량없는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우리 로터스 포럼이 최평규 회장의 리더십 하에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빌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빕니다. 이만 인사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김등건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부산 대광명사 주지이시고 논현동의 지금 선원장이신 목종 스님 말씀을 모시겠습니다. 켜졌습니다. 귀한 인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시느라 아주 애쓰신 로터스 포럼의 최평규 회장님과 준비위원님들 그리고 오늘 그 세 단체가 함께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됐는데 원력을 모아주신 구본일 BTM 불교TV 사장님 그리고 국제 선문학교협 회장 오탄이 태초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긴 김동건 대한불교조계종 불교포럼 상임대표님 또 박기도 대불총 상임회장님 김복주 고려대학교 불자교수회 명예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1차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불교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의 진행자이신 유피라 우리는 선우 이사장님 또 발표자이신 심익섭 동대학교 교수님 토론자이신 박홍호 불광법회 대표님 박태석 국군 예벽불자연합회장님 2차 포럼 주제 초고령 사회와 하피 신도인상의 발표자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님 토론자이신 김명경 종교학 박사님 소종섭 시사평론가님 더불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승가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도 오신 뜻은 우리 생로병사로부터 고통받는 중생들을 해탈 열반의 길로 안내하고자 오셨습니다. 그 해탈 열반의 길로 안내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두가 이미 해탈 열반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혜이고 하나는 공덕입니다. 지혜란 우리의 본성, 즉 나의 본성을 깨달아서 해탈 열반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덕이란 내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 그 다음에 내 것들, 내 몸, 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지금도 행복하고 미래도 행복을 만들고 나아가서는 다음 생도 더 나은 행복의 그 세계에 환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탈 열반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도 이 명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 포럼을 계기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바르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것이 토대가 돼서 우리나라 불교가 더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너무너무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포럼을 준비하신 로터스 포럼 최평규 회장님과 준비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의 축하의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희도 대불총 상임회장님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예비역 육군대장 박희도입니다. 제가 대불총을 이끈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금년이 15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최평욱 회장님이 이끄는 이 로터스 포럼에 참석하게 돼서 또한 축사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또 우리 불자 회장님들 모든 영역에서 아주 토부를 하고 있는 오늘 참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막 일당백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석하신 불자 여러분들은 불교를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선양을 하고 또 우리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이러한 사회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많이 퍼뜨려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2차로 코로나 예방접종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걱정하고 있는 이와 같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다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불교도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고 온 축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신지 여러분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고 더욱 발전적인 시대를 맞이하는데 꼭 필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불교의 패러다임 대전환 포럼을 준비하신 로터스 포럼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는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고 발전시켜온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흑사병으로 멸망할 것 같은 인류는 이것을 극복하고 르네상스 시대에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코로나 또한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변화는 불가항력적이며 적응할 방법을 찾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새로운 시대는 인간의 존엄성이 더욱 제고되어 더욱 자유로워지고 더욱 평등하여지고 더욱 풍요로워지는 시대를 지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과 통치자의 간극이 더욱 좁아지고 보편적 평등의 문화로 지향할 것입니다. 여기에 종교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불변의 세상 이치를 제시하시고 이미 수많은 방편으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유연한 적용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예로서 오지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미 와 있습니다. 통제와 구속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유기적 개인 역량을 집합시키는 슬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호 걸림이 없는 시사무의 정신, 즉 부처님의 세계관이 중심이 되어질 것입니다. 새 시대를 위하여 불교가 먼저 형식적 종교의식에서 벗어나 부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종교활동으로 대전환이 이 시대의 불교도들의 화두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좋은 지혜가 모아져서 밝은 시대를 맞이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대학교 불자기호회 명예회장님이신 김복주 명예회장님의 축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로터스 포럼 2021년도 부처님 오신 날 특별 기념 포럼을 BTN 불교 TV와 공동으로 개최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과 코로나 바이러스 증후군 확진자가 매달 700여 명대를 오르내리고 제4차 대유행을 걱정하는 가운데 개최되는 오늘의 포럼은 시의적으로 불자들이 중심이 되어 신앙적인 차원에서 당면한 현안들을 주제로 한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 불교의 패러다임 대전환과 초고령 사회의 하피 신노인상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대안을 마련 이를 실현한다는데 방점을 둠으로써 변화를 갈망하는 세태에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초에 창립된 로터스 포럼은 비전을 불교 경제 경영 마인드로 행복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로터스 포럼으로 하고 목표를 로터스 포럼 사업을 통하여 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하며 추진 전략으로는 수행전법형 멘토법사단 설립과 경제 자립형 사찰 운영을 확대하며 추진 부문으로는 멘토 재능법사 및 불교 복지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여 세부적인 사안으로는 기본성으로 5개 실천을 하고 재능 법사 양성, 북한 포함 국제 포교, 회원 가족으로 로터스 봉사단 활동, 사부 대중의 사찰 경제 복지 공동체 운영, 자립 자강 일환으로 멘토 사업단, 은퇴자 조직입니다. 및 멘토 경제 활동 지원, 인터넷 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게 된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는 불교에 또 상상치 못한 비대면 법회를 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재의 비대면 법회가 대체로 일상화된다면 부처님 가르침도 디지털 법문으로 사찰 운영 및 신도 관리도 시대 변화에 부응토록 사부 대중이 함께하는 공동체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이 요망됩니다. 로터스 포럼 창립의 요지는 시대가 요망하는 불자로서의 수행과 사찰의 자강 자립과 제가자의 수행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직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터넷몰을 운영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구성원은 제가자로 각 분야에서 현직에 활동하시거나 정년하신 후 참여하신 분들이십니다. 이와 같이 도반으로 부처님 마음공부를 함께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 로터스 포럼 창립을 주도해 주신 최평규 회장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구본일 BTN 불교TV 사장님, 목종 지금선원장님, 김동건 본 포럼 고문단 대표님, 본 포럼 모든 발표자님들께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포럼에 직접 또는 디지털 화상 발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기를 발언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복주 회장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번 행사를 기대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인사말과 축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진행을 맡으신 유필화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오린선의 이사 유필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뜻깊은 행사를 주최하게 되시게 불교도서 굉장히 기쁘게 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그 첫째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불교의 패러다임 대전환 주제를 발표하실 심희성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미리 읽어봤는데 아주 훌륭한 내용이고 굉장히 그 알맹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 박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나오죠. 시작하시죠. 네. 동국대학교 심익섭입니다.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우리 유필화 교수님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셔갖고 제가 난감하기는데 네. 시간이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한 2, 30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네. 2, 30분 동안 짧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포럼이 발전은 간단하게 하고 좀 많이 대중적인 공론화를 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제 말씀은 좀 가급적이면 그 원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좀 참고하시기로 하고 핵심적인 것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좀 토론을 통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 글이 좀 완성도가 있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행정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 우리 저 공무원이 저만 보면 아주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특히 공무원들을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못 살게 군다 그럴까. 지금 저기 우리 최평규 회장님께서 제 경력에 다른 거 제가 썼으면 하는 거는 싹 빼놓으셨는데 행정안전부 등록된 사단법인 전환기 행정학회 회장입니다. 근데 이런 학회를 들어보셨어요? 뭐 서울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이런 식은 들어봤는데 제가 전환기 행정학회, 전환기라는 말을 무척 많이 쓰는데 바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이 이거는 우리한테 등록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끌고 가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전환기 행정학회 지금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또 젊은 교수들한테 좀 남겨줘야 되겠습니다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평생 행정학을 하면서 중시했던 거는 끊임없이 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이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은 쉬움이 없어요. 잠시 쉬는 순간 낙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공무원들한테 공무원 교육에서도 얘기하는 게 쉴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전환기라는 것은 계속 시시각각 다가오는 거니까 개혁을 할 때, 행정개혁을 할 때 아 이제 개혁했으니까 잠깐 좀 쉬어야지. 그 순간에 일본은 앞서 나가고 있고 미국은 뛰고 있어요. 우리 저 최평규 회장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 보름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거의 한 4개월 정도를 미국에 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도 그 변화와 혁신의 중심부인 제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가는 데가 그 실리콘밸리인데 코로나 시대에
실리콘밸리의 현장은 어떨까라고 해서 일부러 가서 보고 또 그 자리에서 이 글을 썼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아주 수위 조정을 무척 한다고 했는데도 좀 강한 톤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거 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불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좀 늦고 있지 않나라는, 제가 꼭 전환기 행정학회 회장이어서가 아니라 타종교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미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이미 1년 전 코로나가 등장한 게 벌써 1년 2개월이거든요. 정확하게 작년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 WHO가 글로벌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대유행병, 그거를 선언한 게 작년 3월 11일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1년 2개월이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좀 죄송합니다만 타종교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지 학술적인 것 또는 아주 실무적인 차원에서 엄청난 연구를 해놓고 있어요. 우리 불교계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 건지 조금은 좀 아쉽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 현장인 바로 이곳 PTN 이런 좀 언론기관에서 계속 짚고 넘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차원을 넘어서 근본적인 어떠한 변화를 시도할 때가 아닌가. 오히려 이 위기가 하나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리 불교가 상대적으로 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가. 혹시 우리 스님, 목적 스님 계십니다만, 스님을 위시해서 우리 불교계의 사부 대중들이 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거니 하고 착각하는 거 아닌가. 제 생각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과거로 돌아갈 생각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꽤 많은 시간이 흘러버리는 바람에 요 위기만 넘기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서, 목정 스님 죄송합니다. 스님들께서 또 옛날처럼 그냥 적당히 우리 저 사찰 운영하고 그냥 저 사부대중들 이렇게 끌고 가면 되겠거니. 제가 보기에는 이미 틀린 것 같아요. 이미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지금 깔려있는 색깔은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를 그동안 1700년 내내 우리 불교계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국에 지금 들어오는 게 1700년인데 바로 그 1700년 동안 못했던 거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한번 그야말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글을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 데이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제 데이터를 보니까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 지금 감염자 수가 1억 6천만을 넘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도 이미 13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 지금 데이터는 제가 3월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조금씩 옛날 거를 썼다는 거 좀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그 코로나에 대한 생각을 기왕이면 전화위복을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또는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부분은 대부분 이렇게 좀 서두와 관련된 부분이고, 또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냥 포럼 화두만 던지는 게 좀 어떨까 싶어서 조금 논리적인 거를 앞에 장황하게 썼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장, 2장, 특히 2장에도 아주 좀 골치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해놓긴 했습니다만 혹시 필요하시면 키워드만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지난 1년 동안 그 코로나 시대를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가만히 되돌려 보면 1년뿐이 안 된 거더라고요. 근데 지난 1년 이렇게 가만히 반추해 보니까 한 10년은 지나간 것 같이 무척 긴 세월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게 엄청난 그 파괴력이 있는 것이로구나라는 것을 저는 그 느낌, 그거로만 봐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키워드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와 관련된 3가지를 제가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봉착돼 있거든요. 지난 1년 동안 보세요. 나라가 시키면 그냥 따라가야 돼요. 사회적 거리도 그러면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셨어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이미 민주주의가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유필화 교수님이 그쪽 분야 전공이시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가 지금 도전받고 있어요. 엄청난 자본주의의 도전. 제가 4개월 동안 지금 실리콘밸리에 있다가 엊그저께 귀국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로나19로 돈 버는 사람은 엄청나게 벌고 어려운 사람은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실리콘밸리 가보니까 애플, 구글, 바로 그 옆에 제가 살고 있었던 옆에 넷플릭스도 있고 신나게 돈 벌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런데 다 죽겠다 그래요 지금. 이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지 경제학, 경영학 하시는 분들이 볼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돈은 힘이 커지고 노동은 이제 어디 목소리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한 국가가 당연시되고 있다는 것. 지금 문재인 정부가 착하고 뭐 그래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데모하지 마. 그러니까 데모하지 않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국도 강한 국가, 강한 정부, 거대 정부 이게 보편화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를 지난 1년 동안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3개의 키워드를 제가 제시했습니다. 좀 봐주시고요. 이랬을 경우에 근본적으로 인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소위 자유의 개념 위협받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 가치관일 것 같아요. 그리고 평등이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우리 불교계가 이거 보듬어 안을 것인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또 제가 3개의 키워드를 던지고 있는데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정의입니다. 정의. 바로 자유, 평등, 그리고 정의. 여하튼 앞에 말씀드린 거 팩트와 관련된 거는 민주주의가 위기고 자본주의가 그리고 이 국가라는 게 괴물같이 저희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 같이 이제 전제 국가 이것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마저도 무너지고 있어요. 자유의 개념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 아니세요? 또 평등은 어떻게 느끼고 계신 거예요? 또 정의 그리면서 그동안 살아왔는데 지금 1년 사이에 다 무너지고 있어요. 다 변화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지. 그런데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 불교계는 도대체 뭐를 하고 있는 건지. 오늘 제가 화두로 던지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시간으로라도 우리 불교계가 빠르게 좀 정리를 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최평규 회장님이 지난 1년 동안 로터스 포럼을 아주 애지중지하면서 키우시면서 첫 번째 포럼을 하신다 그러길래 저도 제안을 했고 최평규 회장님도 딱 맞아떨어져서 이걸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좀 허락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불교에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종교도 지금과 같은 위기를 깨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불교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 이데올로기, 이념, 가치관, 세계관 그리고 그 메커니즘들 이런 거를 잘 살리면 아마 타종교, 특정 종교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타종교가 아무리 저렇게 1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발버둥 쳐도 우리만큼 대안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짧지만 3개의 사례를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례는 결국은 코로나 블루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가져다 준 것. 지금 실리콘밸리에 제가 갔다 왔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은 거기서도 얘기되는 게 결국은 불교적인 명상을 자기네 식대로 해석하면서 자기네 식대로 확산시키고 있어요. 구글이라든가 애플 들어가 보면 벌써부터 걔네들 명상센터가 그리고 코로나 이전부터 자기네 직원들이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해결하는 방식으로 불교 명상에서 찾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불교 명상을 제가 보기에는 가서 옆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미국식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제가 다음에 갈 때는 스님, 목성 스님을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불교 명상이 그게 아니거든. 정말 이거거든. 이거를 이제 가르쳐 줄 때가 된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례로 첫 번째 명상 사례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유피라 교수님이 하버드 출신이시거든요. 이번에 몇 년 전에 카이스트에서 하버드대도 안 오는 불교 명상 연구소를 창립한 거 아시죠? 우리 미사일 스님을 원장으로 모시고 가는데 모르겠습니다. 2년 전에 가신다 그럴 때는 제가 축하드리면서 뵀는데 2년 동안 제가 못 뵈갖고 어느 정도 그렇게 성과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하여튼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불교 명상 콘텐츠와 관련시켜서는 이게 바로 대안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눈여겨보고 싶은 것은 옆에 우리 박형우 변호사님 계십니다만 바로 불광사 불광법회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 불광사 불광법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1974년 광덕 스님의 원력으로 저희 월간 불광이라는 그 조그마한 잡지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창립했던 불광회가 그 시초가 된 단체죠. 근데 이 불광회가 1년 후에 불광법회로 바뀌면서 이 불광법회가 1980년대 초에 81년 2년인가요? 본격적으로 잠실에다가 불광사를 창립을 하죠. 그러니까 불광법회가 불광사를 창립해갖고 지금까지 아주 선도적으로 도심포교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직접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겉에서는 자주 이제 가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또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침 또 오늘 박 박사님께서 토론자로 나와 주셨기 때문에 불광사 불광법회는 한번 보충적으로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저희 코멘트는 그겁니다. 제발 불교계에서 불광사 불광법회 지금까지 잘해왔다면 한번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도록 한번 해봐갖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불광사 불광법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부대중이 똘똘 뭉쳐서 사부대중이 같이 이끌어가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가 중요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 불교가 또는 한국 불교 사찰이 절이 살기 위해서는 이제 스님의 원력 한 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신도회장 갖고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계는 지금 디지털화되고 있어요. 이미 옛날식으로 그렇게 갖고는 젊은이들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따라서 이러한 불광사 불광법회의 사례를 한번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그 대안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키워갖고 또 다른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두 번째로 불광사 불광법회를 한번 사례로 지적한 겁니다. 세 번째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젊은 불교, 군폴교, 군포교라든가 군불자포교라든가 또는 대학 캠퍼스 포교. 제가 대학에 있기 때문에 저도 책임의 일말이 있습니다만 바로 이 젊은이, 청년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700년 불교 전통 운운하면서 불교는 죽지 않아 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불교 쪽에 왜 못 들어오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들고 태어난 애들이에요. 경전 들고 태어난 게 아니라 걔네들은 어려서부터 스마트폰 보고 자랐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발 팔반대장경에 있는 그 내용들 스마트폰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들께서는 내가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단해요. 대학생들, 군 장병들, 포교의 대상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이 한국 불교의 주인입니다. 그들한테 맡기세요. 아주 천하가 지금 요거 지금 우리 스님께서 요거 사찰 음식 이거 세계화시키고 싶거든. 제가
저 디지털밸리 그런 데 가갖고 아주 정말 화가 나는 게 유튜브가 지금 구글 거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사찰 음식이라든가 또는 이 저 힐링과 가까운 그러니까 채식주의자 이런 쪽에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유튜브를 장악하고 있나 보니까 완전히 선모성들, 제가 보기에는 선모성들이에요. 스님이 하는 건 어디가 나봐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제가 선제스님이라고 유명하신 우리 저기 있잖아요. 선제스님. 이거 세계화 시킵시다. 스님께서 하는 거를 유튜브에 올려갖고 그러면 전 세계가 보는 거. 그리고 제가 구글 본사에 가니까 유튜브 그 하는 그 친구들을 보고 왔거든요. 걔네들이 어떻게 그 선전하고 어떻게 광고를 하는지를 보니까 한 번만 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어떻게 내가 스마트폰을 할 줄 알아야죠. 바로 여기서 답은 간단해요. 우리 대학생들, 군장병들 이거 순식간에 만들어내요. 영어 모르세요? 영어 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젊은 애들 얼마나 잘하는데요. 딱 하나만 바꾸시면 돼요. 그 친구들이 포교 대상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불교의 주인이다 라고 자존심 딱 주시면 돼요. 86세대를 아시죠? 60년대 출생해서 80년대 대학 다닌 지금 그 중에 86세대 하나가 한 양반이 지금 여당의 당대표가 됐어요. 드디어 86세대가. 86세대 다음에 나온 게 뭐죠? X세대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X세대. 7, 80년대 탄생한 사람들입니다. X세대 다음이 뭔지 아시죠? M세대예요. 밀레니얼 세대. 대략 1900년대 후반에 탄생한 친구들. 지금 지금 박 장군님 계십니다만 지금 군대에 있는 애들은 M세대도 아니고 Z세대라 그러죠. Z세대는 1996년 이후 1996년부터 2005년 사이에 탄생한 친구들. 우리 저 교수들이 전국의 대학생들을 여론조사를 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Z세대를 물어보면 애국심에 대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 앞에 M세대까지 86세대, X세대, M세대까지만 해도 의무감, 국가가 부르면 군대 가야지. 또 한국이 전쟁 나면 그래도 우리나라인데 막아야지. 이런 당위론 차원에서 그래도 애국심도 하고 국가를 존경하고 그러는데 Z세대를 물어보면 아니에요. Z세대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자긍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고 자부심을 갖게 해주면 내가 애국심을 발휘할게. 그러나 당연히 나한테 애국심 발휘하라 그러지 마라. 이미 여론조사해 보면 달라요. 또 하나 중요한 거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이 제일 위기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얘기하니까 86세대라든가 X세대나 M세대까지 밀레니얼 세대까지는 그래도 정치적인 것 또는 이념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Z세대는 뭐를 1순위로 뽑았는지 아세요? Z세대는 남녀 갈등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 자기 남자친구에 대한 게 최우선 순위예요. 이거를 어떻게 볼 건지 잘 보세요. 이 데이터는 제가 필요하시면 바로 한 달 전에 우리 교수들이 전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설문조사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젊은 불교를 얘기하면서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나머지는 좀 쭉 넘어가고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마지막 15 이슈라고 제기한 게 있거든요. 중원부원 중간에 이론 부분들 또는 뭐 논리적인 것들은 지금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녹아 있으니까 좀 페이퍼를 봐주시면 되고요. 맨 뒤에 보시면 15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이슈를 제가 키워드 중심으로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불교는 디지털 불교로 갈 수뿐이 없다. 이미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얘기 않겠습니다. 두 번째, 역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좋은 민주주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불교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광사 불광법회들을 지적했고 또 군포교 또는 저 대학 캠퍼스 포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어리다고 학생이라고 젊은이라고 끌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가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민주주의 이쪽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는 스님께서 또는 저 신도의 회장들이 신도들을 끌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간접민주주의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함께하는 직접민주주의가 포함된 그러한 좀 좋은 민주주의로 갈 때가 됐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제가 지금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사찰들이 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할 수뿐이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인선 쪽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 부분은 이제 그 다음 과와 연관이 되는데 좀 철학적인 쪽으로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4번에 보시면 제 4번은 조금 좀 저 해겔의 정신현상학이라고 있죠. 거기서 얘기하는 소위 순수 통찰을 제가 좀 스님들께 요구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겔이 두 개의 세계를 분리를 시켜요. 해겔이 볼 때 물론 해겔은 이제 서구 저 종교입니다. 신앙의 영역에 계속 머무를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참 신앙의 영역에 접근하기가 무척 힘들기 때문에 소위 종교학자들이 중간에서 요거를 통찰을 시켜서 이쪽 세속화시키기도 하고 또는 우리 신도들에게 전달해주는 그 역할 그거를 해겔은 정신현상학에서 소위 순수 통찰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순수한 신앙의 세계와 순수한 통찰의 세계로 분리를 했을 때 우리 지금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불교의 과제는 스님들의 통찰의 시대가 지금 필요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제가 뭐 무임 스님, 무직 스님 또는 뭐 출가자 감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것은 이제는 불교의 민주적인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이제는 옛날처럼 사찰을 끌고 가서도 안 되고 그렇게 또 신도들이 끌려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 여섯 번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전환기 행정학회 회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역시 만해 한여원 선생의 조선 불교 유신론이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섯 번째 제가 강조 말씀드린 것은 한국 불교의 혁신입니다. 개혁은 끝이 없다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 변화되지 않으면 한국 불교는 이제 1700년 역사 얘기하기 전에 없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 투명성과 공개성을 제가 강조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히 이제 좀 사찰 운영을 할 때 이제 재정도 공개를 하고 사부대중에게 그리고 가장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아마 이 부분은 우리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특히 이제 불광사 불광법회가 꽤 그 투명성을 무척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 불광법회 쪽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좀 보완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일곱 번째 제가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철저하게 공개 또는 투명 이거는 이제 보편적으로 끌고 가야 될 때다. 여덟 번째는 총무원의 역할을 제가 지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제발 총무원 중앙 종단입니다. 종단 이쪽 이제 좀 큰 일을 하고 자질구레한 일 좀 하지 말아요. 24개 25개 교구본사 다 능력 있고 다 잘하고 있어요.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못하는 것만 좀 해주시면 딱 좋겠어요. 쓰잘데없는 것들 시비 걸지 좀 말고 그리고 정말 잘못 나갈 때만 좀 교통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홉 번째 사부대중 공동체를 제가 강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부대중 공동체 이거는 거기 폴리테이아 뭐 이런 말도 쓰고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하는 포럼이라는 말이 그리스 로마의 그 포럼이에요.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제는 사부대중 공동체 폴리테이아로 이제 정립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제가 평생을 행정개혁론을 지금 공부해 오다 보니까
우리 불교계도 이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평적 권력 분립과 수직적 권력 분립을 이제는 좀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전 전문 용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보충성의 원칙과 보장국가의 원칙.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단이 쓸데없는 거 좀 간섭하지 말고 아래쪽에서 원하는 것만 도와줘. 간섭하지 말고 예를 들면 15기 교구에서 우리 요게 필요하거든 하면 그런 때만 들어가라는 얘기가 보충성의 원칙이에요. 미리 들어가서 해집고 다니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아서 하게끔 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만 도와줘라. 보장국가는 그 대신 종단이 해야 될 거는 대외적인 보호막이 돼야 되겠죠. 한국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막아줘야 되고 타종교로부터 이거는 이제 종단이 딱 막아줘야 돼요. 그게 보장국가의 원리고 앞에 보충성의 원칙은 내부적으로 아래쪽에 시비 걸지 말아라. 보충적인 역할만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11번째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찰도 근본적인 도량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동안 저 사찰들이 장소라든가 건물, 법회 공간 그러니까 아주 좀 외형적인 거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 부처님 중심의 본래의 사찰 모습으로 좀 돌아가고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마 이제 우리 저 신도들이 앞으로 마음대로 사찰을 드나들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사찰은 그야말로 근본 도량 역할을 해주고 그리고 그 중심 역할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12번째 이미 강조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불교가 되어달라. 젊은 불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번째, 14번째, 15번째는 결국은 뭐 스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3번째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부대중 중에서도 아무래도 제일 윗어른은 스님들이기 때문에 스님들의 의식 전환이 제일 먼저 시급하다라는 것이고 14번째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불교의 근본적인 신앙과 관련된 것, 생태적이고 그리고 또 문명 위기를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불교의 근본 원리를 가르쳐주는 21세기형 호국 불교의 이제 대안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과거 1000년 전 호국 불교가 아니라 21세기형 호국 불교를 지금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것이고 마지막 15번째는 결국 한국 불교의 마지막 희망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결국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스님들께서 이 상황을, 이 난국을, 이 위기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 교수님 아주 고맙습니다. 20세기 상반기에 우리 만해 한영은 스님께서 조선불교 유신론을 쓰셨는데 아주 훌륭한 그 개혁론이죠. 아마 이 심희석 교수님의 이 논제는 조금 더 보완을 하고 좀 깊이를 더하면은 훌륭하게 그 21세기형 한국불교 유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그 훌륭한 저술을 연결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네, 다음 박홍우 변호사님께서 토론해 주시겠는데요. 박홍우 변호사님은 여기 신 교수님께서 몇 번 언급하시는 불광법회를 읽고 계시기 때문에 불광법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홍우 변호사입니다. 심 교수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그 전환의 시대에 따른 어떤 대처 방안에 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재정 투명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 인구 또 이 출가자 수 감소 경향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재정 투명화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2014년에 그 한국 리서치에 의한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조계종에 대한 그 일반 국민들의 신뢰도는 14.9%에 불과했고 또 이제 불교 신자 중에서 이제 조계종에 대한 신뢰도는 보면은 57.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뢰도가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재정 투명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사람이 36.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불교 지도자 문제를 지적한 자가 32%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계종이 그 불교계의 대표적 종단이라고 할 때 불교 전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도는 더 낮을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불교세 약화의 주된 원인은 사찰의 재정 투명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 비대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제 불자들도 이 BTN 불교 방송과 같은 게 전문 방송 매체에 접근을 하면은 최고의 법문을 선택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점점 그렇게 최고의 법문을 선택해서 보고 듣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제트와나선언의 그 일묵 스님 같은 경우에는 대중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비대면으로 이 모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형태의 비대면 종교 활동이 점점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자들의 눈높이가 이제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해서 자기가 다니던 어떤 사찰의 스님 법문하고 본인이 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들었던 법문하고 비교를 했을 때 현격한 차이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다니는 사찰의 스님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앞으로 우리 불교계에서 공부 안 한 스님들이 큰 문제다는 그런 의식이 팽배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공부 안 하는 스님들한테는 굉장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우리 종단에서는 이 사찰 운영의 어떤 공개화 또는 어떤 공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해온 것은 아닙니다. 1994년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찰 운영위원회 법이라는 것을 종단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 법령에 의하면은 예결산액이 1년에 한 5천만 원 또 이상이고, 또 재적 신도수가 50인 이상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정기적으로 법회를 하는 사찰의 경우에는 반드시 스님과 제가자들로 구성된 사찰 운영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지 스님이 그런 사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거나 또는 그 종단법대로 집행을 안 하면은 징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사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전체 사찰 중에서 2017년 자료에 의하면 30% 정도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30%도 운영은 대체로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그 사찰 운영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그런 사찰의 경우에는 사찰 예산이 늘어나기도 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보고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이 사찰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사찰의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또 사찰 자체의 이제 운영이 제대로 잘 되는지 못 됐는지 감사까지도 직접 이 사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또 분기별로 이 사찰 재정 현황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현재 우리 이 조계종 사찰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어떤 이 돈으로 인한 갈등은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법은 잘 만들어 놔놓고 실제로는 그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니까 도대체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불광사 불광법회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발표자께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불광법회가 이제 먼저 이 창립이 되고, 그 이후에 불광법회의 구성원들이 필요에 의해서 불광사라는 절을 창건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불광사 불광법회에 있던 조직이라든가 운영 형태가 일반 사찰하고는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광법회는 이제 불광사의 모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불광법회를 처음에 이제 설립하신 분이 이 광덕 스님이십니다. 광덕 스님 명의로 이제 재단법인 대각회에 불광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광덕 스님께서 평소에 이것이 내 절이라는 생각을 안 하셨어요. 이 절은 우리 불광 형제들의 절이다.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 재정 비리라는 것이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광덕 스님 제세 시에는 불광사의 뭐 재정 문제로 인한 어떤 갈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 이제 6월 이전에 우리 불광법회 회주로 계시던 그 스님도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분이 회주로 계시는 동안에 재정 투명화를 위해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즉 이 사찰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우리 불광사 자체의 어떤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매달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공개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명등회의라고 있는데 그 명등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자들은 우리 불광사 불광법회는 뭐 재정 문제에 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이 재정 투명화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어떤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 5월 하순에 전 회주 스님이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그동안에 우리 불광사 불광법회에서 이 사찰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재정 문제를 좀 투명하게 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 제가자들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2018년 6월 13일 날 새로운 이 지도자인 법주 스님이 오셨습니다. 그 스님과 저희 제가자들 사이에 뜻이 맞아서 우리 불광사 불광법회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 투명화를 하고 사찰을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광법회 회칙을 개정을 하고 또 불광사 불광법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을 새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재정과 이 종목에 대한 인사 운영에 제가자가 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재정에 관해서만 본다면은 지출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재무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또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불사는 재무위원회와 협의해서 입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소위 업자를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이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종무실장이 어떤 지출을 위한 어떤 서류를 작성을 하면은 그것을 부회장으로서 이제 이 사무국장을 역임한 분이 확인을 일단 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돈이 지출되는 건 알도록 한 것이죠. 그런 다음에 스님들이 결재를 해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 제도를 둬 가지고 감사가 회계라든가 업무에 관해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제도가 2018년 연말까지는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 어떤 지출에 있어서도 좀 전략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이 회칙을 개정하고 운영 규정을 제정할 때 저희들과 뜻을 같이 했던 스님이 현 회주 스님과 갈등을 좀 겪다가 2018년 12월 30일 날 불광사를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2019년 1월 2일 날 현 회주 스님이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은 부임해서는 어떤 회칙이라든가 운영 규정을 거부했습니다. 그걸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서 갈등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자들하고 그 스님들하고 사이에 그러면 스님들 무엇이 불편합니까? 해서 그러면 필요하면 규정을 개정하십시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13번에 걸친 회의를 거듭한 끝에
2019년 6월 16일 날 회칙학 운영 규정을 공동 발의해 가지고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일반 생활인으로서 볼 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한 2달쯤 지나가 가지고는 스님 측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회칙하고 운영 규정을 개정할 때 문도 스님들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이거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적용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하고 사이에 갈등이 더 이제 격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법원의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하게 됐고, 법원에서는 이 불광사 불광법에서 회칙 개정과 관련해가 문도 스님들이 어떤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저희들이 법회를 자율적으로 지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는 또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은 그 회칙이 조계종 종법에 위배되고 또 대각회 규정에도 위배된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또 이제 이 규정이 무효다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모두의 이 스님들이 제가자로부터 이제 불신을 받는 가장 큰 원인이 재정 투명화가 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재정 투명화가 잘 이루어진 사찰의 경우에는 이 사찰의 예산이 더 많아진 그런 또 긍정적인 선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수입이 많아지면은 사찰이 어떤 긍정적인 좋은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스님들이 왜 재정 투명화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스님들이 출가 목적은 깨달음을 얻는 것, 또 중생 구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귀중한 시간을 재정 운영에 할애하기보다는 본래의 어떤 하고자 했던 그 어떤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한다면은 스님 입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분들이 적지 않은 이유는 제가 이제 이번 불광 사태를 겪으면서 경험한 바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에 그 스님들 중에서는 이 제가자들이 시주한 이 재물은 스님들 또는 주지 스님이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그런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은 이 사찰을 어떤 사유화 한다 할까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은 우리가 흔히 사부 대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일부 스님들은 제가자들을 스님들과 같이 수행하는 부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성가 우월주의적인 사고에 젖어서 제가자들을 좀 낮추어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볼 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그 장례식 행사는 다 제가자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아쇼카 왕이 이제 이 부처님 사리로 인도 많은 곳에 불탑을 세웠고, 그리고 불탑 신앙이 생겨나자 많은 사람들이 그 불탑의 어떤 공물을 이렇게 이제 시주도 하고 했습니다. 그 공물 관리를 제가자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제가자가 했을까? 스님들이 귀한 그 시간을 재정 운영에 하기보다는 출가 목적인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제하는데 시간을 많이 또 노력을 많이 할애하도록 하는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었지 않았을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대와 같은 사회에서는 참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스님들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과자 중에서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투명화를 하고 재정 운영에 이 제과자가 참여하게 되면은 이 제과자들의 또 어떤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있어 가지고는 사부 대중이 그야말로 힘을 합해서 불법을 보호하고 또 전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지 그것이 불교적으로 올바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 법률적으로 보면은 이 사찰은 이제 제과자들이 얼마나 많이 사찰 운영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비법인 사단이라든가 또는 비법인 재단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사찰의 모든 재산권은 바로 비법인 사단이나 비법인 재단인 그 사찰에 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광사처럼 이제 도심 포교를 위해서 설립된 이 사찰의 경우는 대개는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전통 사찰은 비법인 재단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비법인 사단은 원칙적으로 그 구성원들이 의사를 어떤 모아 가지고 이 재산도 운영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과자들도 당연히 어떤 이 재정 운영에 참여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법인 재단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찰 운영에 나름대로 뭔가 내부적인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재료 운영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사찰 재산을 주지 스님 개인 소유물이라거나 또는 스님들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스님들이 이 제과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으면은 불교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 투명화는 반드시 실현되어져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불광사 불광법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먼저 스님들께서 사찰 재산은 공금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개혁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청정한 스님들과 의식화된 이 제과자들이 옳은 방향으로 사찰이 발전되어 나간 쪽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계종단에서도 사찰 운영위원회 법이라는 것을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 법이 실질적으로 어떤 재정 투명화 또는 이 스님들이 이 제과자들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찰에서 이제 재정에 관한 자료는 한 10년 정도 이 보존을 하도록 해서 후임자가 재정 지출에 관해가 전임자의 재정 지출에 관해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은 스님들이 재정 운영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자기의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재산을 등록하거나 또 재산 공개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종단에서도 좀 고위직 스님들의 경우에는 재산을 고위직이 취임하실 때 재산을 좀 등록하게 한다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공개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도의 도입도 조심스럽지만은 한번 논의해 볼 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걸로 우선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려시대 때 의천 스님이 개창했던 천태종이 조선시대 때 없어졌다가 이제 해방 후에 상원 스님이 다시 만드셨는데 그 천태종이 비약적 발전을 했죠. 그것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사찰 재정 투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참고를 해서 스님들께서도 받아들였으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대서 장군님께서 마무리하는 그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국군예배불자연합 회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 불교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아주 토론을 주제를 잘 선정했고 이렇게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우리 신 교수님 발표한 내용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이제 총무원장님 이렇게 뵈러 갔을 때 우리 불교 신자들이 1000만 시댁하다가 이제 800만으로 뭐 이렇게 줄었는데 오늘 이 통계를 보니까 또 800만도 이렇게 더 내려갔습니다. 그 굉장히 불교의 위기다라고 이 종단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위기가 더 심화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시기에 정말 우리 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 이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군을 위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군은 여러분들도 사명이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우리 군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군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의 우리가 군사력이라고 평가를 하죠. 군사력을 평가할 때는 유형 군사력, 무형 군사력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유형 군사력 하면은 이런 무기 체계 성능이나 또 이런 군의 병력 숫자나 뭐 이런 걸 갖고도 뭐 이렇게 세계 1위, 3위, 4위 뭐 이렇게 따지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무기를 운영하는 우리 참 군의 구성원들의 정신 자세가 정신력이 아니겠냐. 그게 바로 이제 무형 전투력이고. 그래서 과거부터 우리는 이 신앙 전력화, 그 다음에 정신 전력 강화, 이렇게 종교의 역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로 인해 가지고 뭐 종교 활동 안 하는 것도 기본권이고 자유다. 뭐 이런 이상한 뭐 이런 권고로 인해 가지고 거의 뭐 종교 활동이 정말 매우 약화가 되는 이런 실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이제는 뭐 더 정말 참 유명무실하게 되어가고 있고 우리도 군에 40년 몸담아 온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군불교를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서 또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은 우리 모두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뭐 실태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이 군에 또 이렇게 우리 법문을 하고 또 이렇게 불법을 전파하는 우리 법사님들이 굉장히 숫자가 제한되고 또 우리 주둔지 단위로 이런 법당도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요즘 뭐 아무리 뭐 SNS 시대지만은 그래도 부처님을 바라보고 한번 절을 하고 거기서 또 잠시 앉아가지고 이렇게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뭐 참 이렇게 죽을 목숨도 또 살아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런 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원할 때도 야 주둔지마다 이 법당을 하나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도 한 8개를 제가 좀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군불교를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불교는 뭐 치마불교 지난주에도 우리 충정사에서 우리 그 예벽불자연합회 법회할 때 우리 주지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오늘같이 이렇게 거사님들이 많이 찼으면은 내가 참 더할 바에 없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포교의 어떤 젊은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불자를 많이 만들었을 때 우리 불교가 더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군은 Z세대, MZ세대에 맞는 이런 어떤 우리 포교 방식을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뭐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종단과 또 우리 군종교구와 또 뭐 우리 모든 또 법사단과 이렇게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겠지만은 이 젊은 우리 군인들에게, 장병들에게 정말 그 흥미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들으면은 공감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포교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또 요즘은 병사들에게 전부 핸드폰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과가 끝나고 또 훈련이 끝나면 저 핸드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드폰을 또 우리가 하나의 어떤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뭐 유튜브나 또 SNS 등해 가지고 이런 흥미를 낄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또 포교를 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열악합니다. 우리 그 군내 법당이나 이런 운영 실태가, 법사님도 뭐 1월 되면은 뭐 한 3군데 4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법문하시는, 이렇게 고생하시는 법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법당마다 법사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거에 또 보면은 1사 뭐 1부대 자매 결혼해 가지고 이렇게 인근에 있는 큰 절들과 부대와 이렇게 자매기를 맺어서 그 절에서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법문도 해주고 돌아가면서 뭐 지원도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더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활성화를 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벽 울자들도 보면은 이제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모이기도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다 보면은 이런 뭐 회라는 자체가 이제 존립의 위기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맞게 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뭐 SNS나 또 개별적으로 또 뭐 소그룹별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다리는 포교가 아니라 찾아다니는 포교, 직접 방문해서 같이 이렇게 참 이렇게 소그룹별로 또 한두 명씩 이렇게 점조직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점차 이렇게 확산해 나가는, 또 그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뭐 막연한 믿음보다는 정말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교리를 이해하고 자기가 그 행동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의 행정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포교 방법도 이렇게 좀 이렇게 다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이 종단과 그 다음에 또 우리 많은 우리 뭐 불자들과 또 모두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또 화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절이나 법당이나 또 운영 주체는 스님들이나 또 이렇게 법사님들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제가불자는 하나의 보조 지원 수단으로서 바르게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도와주는 이런 방향으로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이렇게 뭐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이렇게 같이 나가야지, 어느 일방의 주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면은 또 그 화합이 깨어지고 또 목적과 이렇게 방향은 좋지만은 이 중간의 과정이나 여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고 또 서로 이렇게 포용하면서 이렇게 불교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불교의 원래 또 가르침이 또 우리게 화합이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불교의 근본 가르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젊은 불자들이
많이 이 불교로 이렇게 해서 나아가서는 우리 군에서는 정신전력의 어떤 밑거름이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국가 발전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이런 불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딱 3시 30분이 됐네요. 그러면 이것으로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기념 특별기 로터스 포럼 제1차 포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불교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세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